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열일했다고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고공행진 계속하는 겁니까? 예,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끼친 영향을 보면 문 대통령이 열일했다. 말 그대로 이 포르투갈 대표팀에 혼자서 모든 역할을 당한 호나우두 선수 같다. 이런 평가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 직후의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79%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높습니다. 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싹쓸이를 한 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76%였습니다. 이 싹쓸이 할 만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PK 지역에서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을 때 이 선거의 만사 형통 이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임기 중반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질 때 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경쟁 상대를 삼아야 될 것은 국내 정당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이 국제적 위상을 생각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의 정당하고 이제는 이 라이벌로 그 정당이 또 어딘가요? 경쟁력을 키워가야 된다. 독일 정당입니까? 어디죠?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독일 말씀하시니까 독일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품격 있는 보수는 공동체 의식과 의무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제대로 된 보수인 거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제 가짜 보수였던 거고 그 제가 이제 그 드리고 싶었던 또 질문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없네.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없다? 바른미래당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왜일까?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도 바미당이 3위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정의당이 이제는 3정당이 됐거든요. 제3정당이 됐고.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선거에서 바미당 성과를 못 거둔 큰 이유는 낮은 정당 지지율입니다. 이 통합을 할 때만 하더라도 두 정당이 합하면 1+1이 2 이상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예상되는 기대감을 안고서 통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바미당의 경쟁력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여주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단합니다. 지지층이 없는 정당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정당 지지율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지층들이 유권자가 요구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슨 정당이냐? 정체성. 그렇죠. 철학입니다. 3P로 설명을 드리면 필러스피.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무슨 정책이 있죠? 대통령의 안보 정책 안 됩니다. 그는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인물로 가능하거든요. 제가 면전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박경미 의원님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몇 번이셨습니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파격적인 것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게 뭐 앞에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데 새로운 인물이 없었다. 이거 되지 않는다면 과연 저는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그 자유한국당이 그 지방선거 막판에요. 안보 공세에서 경제 관련 이슈로 이제 모두 전환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지만, 그 국가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잖아요. 박강원 의원님께. 국회에서. 예. 그래서, 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안보공세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철진한 매투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것으로 정치를 해왔으니 얼마나 그게 아직까지도 그냥 막 당기겠어요. 그렇죠. 마약처럼. 그렇죠. 그런데 항상 약발이 먹혔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약발이 먹혔다기보다 그런 이 국민들에게 약간의 위협감 이런 것이 가미된 이 틀을 강요를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하는 어떤 시대의 변화, 국민 의식의 변화 이런 것을 이제 깨우쳤다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이게 아예 별로
이게 안 먹히니까 그냥 아니네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기들이 뼈저리 그걸 깨우친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여전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 그 보세요. 지금 뭐 트럼프를 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그 이른바 보수라는 그 분들이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한반도의 평화 정책,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노력을 뭐라고 이렇게 평화라는 게 이게 북한에 다 당했다. 북한은 100번 이용당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분들도 여전히 동굴 속에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그런 공세에서 정치로 이제 경제로 돌린 것 나름대로 이제 여기 이거라도 한번 좀 소재로 삼아 보자 한 그런 선택일 텐데 그것도 잘못 짚은 겁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100% 만족할 경제 정책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성장 정책을 펴온 것 사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 볼륨 규모가 커진 것 사실이고 외형적 성장을 한 것 다 사실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이란 건 한정된 나라의 자원을 전부 몇몇 대기업한테 다 몰아주는 정책이잖아요. 그냥 인적 자원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나라에 생긴 돈까지 뭐 조세 제도 뭐 이런 거 다 하여튼 몰아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격차가 가장 심한 지구상의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고갈돼 버렸어요. 그래서 반성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포용적 성장을 얘기를 하고 양극화 해소를 얘기를 다 했고 이미 국제기구와 국제경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IMF나 IBRD나 ILO나 한국은 이제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가야 된다.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되고 그건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먼저 했어요. 미국이 이렇게 소득 격차 불균형한 나라 두 번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나라라고 하는데 미국이 심각하다 그래서 오바마가 이제 최저임금 막 올리고 이제 정책을 바꾼 거죠. 독일도 사실 최저임금을 올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 월 200만 원 소득이 안 되는 비정규직 또 젊은이들 청년 실업자들 노인들 고령층 이 경제적 약자들을 부양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지금 얼어있는 소비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게 1차적인 거거든. 이 정책이 최저임금 올리는 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에 기초연금 올리는 거, 아동수당 도입하는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 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하는 거, 그다음에 뭐 어떤 이 임대료 상한 누르는 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수십 가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그 마인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실패했어. 6개월도 안 해보고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적어도 이 정책은 유럽 같은 데는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지더라도 얘기하겠습니다. 유럽은 국민 소득 1인당 국민소득 $10,000일 때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어느 정도였느냐.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우리 $10,000와 거기 $10,000. 거기 $10,000는 197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때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27, 28%입니다. 8%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980년대에 $10,000가 됐어요. 그때 사회보장비 지출이 얼마의 비중이 3.8%. 그러니까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사회보장 비용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 국민 개개인들의.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의료비와 교육비예요. 유럽에서는 대체로 대학까지 교육비를 보조를 하잖아요. 의료비는 정말로 다 보장을 하잖아요.
그 비용, 그러니까 임금이 다소 낮더라도 그 교육비와 의료비가 들어가지 않은 걸 가지고 다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안정된 이미 사회가 된 거고 우리는 지금 이제 2만 달러 됐을 때 얼마냐. 그 한 8%까지 올라서 꽤 많이 올랐죠. 근데 2만 달러 될 때 유럽은 3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소득주도 성장제 근본도 없는 정책을 갖고 와서 하고 있다. 도대체 그런 해외 사례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럽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온 정책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가야 될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그분들이 그 반대론을 생성시키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이 안다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KBS 조사에 보면은 이번 선택의 기준이 뭐였나? 경제정책 1번이더라고. 나이가 많으신 분은 도덕성 이런 거 들어가는데 경제정책이 선택 기준의 1번이었어요. 자세한 조사를 해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과거의 성장 정책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인구 구조도 이제 그런 경제적 이쪽 양극화 때문에 애를 안 낳으려고 해서 인구 구조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상황이 이제 맞고 산업 구조 이거 하루아침에 못 바꾸는데 그러나 바꾸겠다는 의지를 갖고 가고 있고 조금씩 성과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오.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젊은 사람들. 박하원 의원님은 좀 손에 잡히는 경제네요. 글쎄요. 이게 쏙쏙 들어오는데 네. 말씀하신 그 심층 출구 조사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번 투표의 기준이 가장 크게 고려한 사항이 경제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를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야당 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 경제가 이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것은 이 경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그렇죠. 잘못된 경제 정책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가 1번. 근데 또 한편 경제를 고려하는 것은 이번에 여당과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표를 몰아줘야 그렇죠. 이 경제가 통째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바뀌겠구나. 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데 쭉 우리가 유권자들의 성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탄핵 때문에 변했다. 어떤 분들은 지난 총선 때 지방선거 때부터 변했나? 아닙니다. 2006년부터 중도층이 변해온 겁니다. 중도층은 계속 이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더 진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또 진보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더 호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안보만 가지고 버티고 있었던 보수와는 달리 중도층들이 이미 경제 문제는 더 중도층들이 진보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네,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해서 분명히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건 자영업자들 계시고 또 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전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 받아오는 것들이. 그동안 무슨 시간의 수당을 통해서 채웠던 것들. 근데 사실은 그거 자체가 임금 착취를 위한 구조예요. 노동 착취를 위한 구조죠. 근로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임금을 채워주는 방식. 근로를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 임금을 받게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근로를 보통 그러니까 정상적인 근로 시간으로 해가지고는 살기 어렵게 임금 구조를 만들어 놓고 초과 근무를 하게 해서 그걸로 보전을 해주는 방식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경제 성장의 과실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구조로 돼 있었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근데 그거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죠. 여전히 그거를 아니야 과거대로 해야 돼 이렇게 계속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얘기를 객관적으로 전하는 척하면서 그 정책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 정책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네. 방향으로.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것까지 해결할
그 2차 정책까지를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저는 어느 정도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 모두가 고르게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가자. 저는 그런 공감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워라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예. 그 이야기의 맥락을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건데 워라밸. 예. 그러니까 일과 삶은 병행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런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요. 관련된 조사가 있어요. 관련된 조사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 성장을 하는데 누구의 힘이 컸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기업가 특히 이제 대기업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또 근로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 질문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성장의 혜택을 누가 가져갔느냐 누가 받았냐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근로자들은 기업, 대기업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저녁이 있는 삶. 우리 그거 네. 굉장히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정부가 주도하고 또 사회는 바뀌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소득주도 성장의 전도사이신 박광원 의원님 그리고 또 15분에 설명하는 배종찬 본부장님의 경제 엑기스. 전도사님께 제가 전도받았습니다. 예,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3억 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투표용지하고 후보자 홍보물에 사용된 종이까지 합하면 30년 된 나무 25만 그루가 베어진 셈이래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투표 한 장의 파생 가치가 2,891만 원.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요.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지역 일꾼들이 이제 4년 임기 동안 사용할 지방 재정을 이제 당선인 명수로 나눈 건데요. 결국 우리 유권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2,891만 원을 통 크게 결제한 셈이 된 거죠. 네. 네, 그런 결제가 또 25만 그루 나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당선자들은 진짜 일꾼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박광원 의원님 끝으로 진사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정말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 이 정부 또 이번에 당선되신 단체장 또 시도 의원님들 어깨가 정말로 무겁다. 제가 했던 그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나 혁신 성장 정책이나 한반도 평화의 정책이 국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시는 이번 단체장님들 또 시도 의원님들의 노력, 고민,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또 현실화돼야 되거든요. 가장 무겁게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저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이미 저는 국민 여러분들은 마음을 아까 2006년이라고 우리 배종찬 본부장 말씀하셨고 저는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방향이 맞다면 기다려줄 자세를 갖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요. 방향이 잘못 갈 때는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거고 방향이 맞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도록 기다리겠다 하는 자세를 갖고 계시니까 함께 해 나가시면은 정말로 대한민국 새롭게 만들 수 있다 하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 배종찬 본부장님 네. 저는 여러 방송에서 이제 접하지만 비주얼과 또 목소리를 근데 선거 개표 방송에서 패널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거니까 너무 막 뿌듯하고 막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